주사파가 과연 좌빨일까요, 극우일까요? 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 폭력, 급진주의자들, 종부가들, 좌빨들이 어떻게 진보 소리를 합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 보수의 반대말은 급진. 멸공! 안녕하십니까? 문바 대깨문에게 빨갛게 세뇌된 국민을 계모하는 방송 폴라스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계 최초 정치 프로파일러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철학자 동방명주입니다. 오늘 폴라스타 채널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2개를 한꺼번에 연속해서 방송할 건데요. 새 코너를 소개하기 전에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동방명주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안 들어가 있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사람은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제가 목표한 바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저는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감사드리는 분이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철학자라면서 왜 플라톤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한다고 하지 않고 왜 갑자기 듣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대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지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이젤 러버턴이라는 분이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분이거든요. 저도 그분 책의 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분들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 시대를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랄까? 네, 그런 것들을 내놓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으신 분들이에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들을. 근데 만약에 그분들을 제가 존경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점이 저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칸트니 뭐 쇼펜하우어니 또 로크, 휴m 이런 모든 분들 다 존경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뭐라지? 말이 그 빛을 잃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한 바, 그리고 저한테 모범 사례가 되는 분을 존경한다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야코프 부르카르트하고 나이젤 러버턴, 그리고 요한 하이징어라는 분을 제가 존경한다고 한 거니까요. 저는 철학자이지만 또 역사가의 꿈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정치사를 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2012년에 작업 끝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하고 그거 같이 합쳐서 있는 책을 쓰는 바람에 그걸 이제 출판사에서 두 군데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돈 모아서 낸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에 넣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영웅,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썸네일을 보셨잖아요. 연속해서 두 가지 방송을 하는데, 오늘 하나는 20세기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아넣은 20세기의 독재자들 코너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하나 코너는 헌법 조문들을 읽어보는 그런 코너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할 방송은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아넣은 20세기의 독재자라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잡자마자 독재자로 변신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통째로 이 파국의 길로 몰아간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도 들어갑니다. 북한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계에 이 독재자들이 10명 남짓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북한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포함해서 제가 독재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어떤 식으로 독재를 행했는지를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시간은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솔리니, 그리고 세 번째는 레닌, 그리고 네 번째 스탈린, 그리고 다섯 번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일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오쩌둥. 제가 자꾸 옆을 보죠? 네, 컨닝 중입니다.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되고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라 제가 이름 같은 거, 연도 같은 거 잘 이렇게 연결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메모해 놓은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제가 여섯 번째 마오쩌둥까지 했나요? 마오쩌둥, 그리고 일곱 번째로
카다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사담 후세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9번째로 차우셰스쿠라는 독재자를 조명을 할 건데요. 이 순서대로 하면서 또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독재자 목록이 더 추가될 수 있고요. 그런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이런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잡고 어떤 식으로 독재를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막을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20세기의 독재자들이라고 하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송, 히틀러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적은요, 악의 패턴이라고 하는, 여기요, 악의 패턴이라고 하는 이 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독재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인데 그게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 읽고 잘못 끼워 놓으면 못 찾아요. 참 이 시스템을 제가 갖춰야 되는데 못 갖춰가지고, 그래서 그거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리고 한 건 더 있는데 찾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이 화면 조정 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여기 제가 블로그에 옮겨서 여러분들께 이게 어제 그제 며칠 됐을 거예요. 그쵸? 이 며칠 된 거를 잠깐만요. 화면 조정을 해야 돼서. 네.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게요, 드라마예요. 폭군이 되는 법 1화 해서 권력을 잡아라. 아돌프 히틀러 편도 있고, 거기에 김일성 나오고, 김정일 나오고, 하여튼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게 5편인가 6편까지 있던데, 약간 빈정거리면서 비꼬는 식으로 이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재밌게요. 약간 좀 가볍다. 약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은 있지만, 저런 독재자가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냥 보는 걸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더라고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사담 후세인 이러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전술집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들이 상상 불가의 권력을 얻기 위해 사용한 전술을 모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이제 풀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는데 공통된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래서 네, 요 얘기를 이제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캡처해서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요거를 하여튼 이 영상도 참고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 특징이요. 자기가 어떤 것을 참고해서 이런 지식을 얻게 됐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방송 작가들이 만든 극본, 대본 가지고 연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뒤에 참고서적이 있지 않는 책은 저는 일단은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하고 붙여넣고 해서 짜집기한 책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러지 않고 또 감사 인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대필 작가를,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대필 작가를 고용해서 책을 만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고요. 요거 이제 창을 닫고
자, 그러면 제가 히틀러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창을 하나 열 거고요.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메모창에 적어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요. 제가 이제 이거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해야 돼요.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독일을 구할 인물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독재자가 가지는 공통적인 현상을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제1원칙 하겠습니다. 제1원칙. 독재자가 되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독재자들이 가지는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 편인 거죠. 히틀러 편.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네, 제1원칙. 네, 제1원칙. 제1원칙이 뭐라고요? 내가 독일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자신이 국가와 국민을 이걸 뭐라 그러죠? 구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네, 국민을 도탄에서 구할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제일 원칙.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라고 스스로 믿는다. 여러분 웃기죠? 근데 독재자가 전부 이랬어요. 이거 조현병이죠.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전광훈, 허경영 등등. 이거 조현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여기서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요거는 조현병 정확하게 적어야죠. 조현증, 그러니까 과대망상. 정신병자들한테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원칙. 자, 제가요 이제 앞으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마오쩌둥 해서 하여튼 이 독재자들, 이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린 이 독재자들을 계속 살펴볼 건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 빵빵 터지실 겁니다. 전부 조현병 환자였구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였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큰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뭐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해요? 예수님도 못하고 석가모니도 못하는 일을 어째 지가 해? 우리나라에 그런 사기꾼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또 누구더라? 어제 윤석열 찾아다녔다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참.
아유, 정말 진짜 말세긴 말세인가 봐요. 별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그다음, 음, 네. 아,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빼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히틀러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그런 시점, 그런 사건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는요,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는 웅변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그 공산당의 그런, 그러니까 반공을 대중들에게 그 설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히틀러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그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은 주로 유대인 내지는 그 황제를 헐뜯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발언, 그리고 대중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뭔가 시원하게 하고 통쾌하게 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발언을 하고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그런 몸짓 그런 걸로 청중을 휘어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연설한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이제 그걸 들으려고 막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웅변 능력을 가졌던 히틀러는 결국 1921년 나치당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웅변 하나로요. 이거 전광훈, 허경영이 잘하죠.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이 잘했죠. 뭔가 사자들의 특징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막 그렇게 이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연설을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제2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입맛에 맞는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입니다. 이 김대중, 저도 그때 갔었는데 김대중이 연설한다고 하면 그때 보라매 공원인가? 연대에서도 제가 봤고 보라매 공원에서도 봤는데 정말 군중이 새카맣게 모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치당에서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히틀러는 바로 S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준 군사 조직을 만듭니다. 우리도 자유당 때 이런 정치 깡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SA도 정적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장에 난입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방해를 하는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정적이 보이면 막 그냥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낸 거리를 막 활보하면서 그 사람들 막 폭행하고 다닌 겁니다. 이거는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벌어진 일입니다. 스파르타에서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민주주의 편에 선 사람들을, 귀족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스파르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게 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펴봤잖아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외면할 때 언제든지 합법적인 권력 절차를 밟아서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우리 목을 쥘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제도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해지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 지켜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공통 분모라나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이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잠시만요. 이거 눈이 뭐 간질간질해서 네. 어디까지였죠? 네, 어쨌든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제도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방송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준군사 조직, 히틀러가 만든 준군사 조직에서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 총통은 독일어로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도자. 이상하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가진 게 어버이, 그리고 지도자라는 명칭이었죠. 얘네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강제로 반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서 제가 이제 반장질을 하게 된 거고, 그 반장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거의 준 선생님처럼 모든 그 대소사를 다 처리해야 되고, 근 70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그 모든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다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반장을 시켜도 저는 안 한다고, 매 맞으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정치판에 특히 이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워서 대장질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준 사이코패스거나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제가 이 20세기 독재자들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잘 알게 되시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제3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1시간을 예상했는데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준비는 했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3원칙 뭐라고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 조직화하라. 네. 그래서 나의 정적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라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만자 무늬가 새겨진 그거를 고안해내서 그거를 자기네 이 조직 아까 나치 돌격대 걔네들을 갈색 셔츠단이라고도 부르는데 걔네들한테 완장을 다 채워줍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조직화를 한,
그러니까 조직된 사람들을 단결시킬 방안들을 고안하라 입니다. 여기 지금 3번 있죠. 3번. 제3원칙에서 방안을 고안하라. 자, 이렇습니다. 네, 은하수님이 33분 뭔 얘기를 하셔서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그게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강의 같은 거잖아요. 강의 같은 거를 열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놓쳐요. 그리고 읽어도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집중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멀티플레이를 못 하고, 실제로 멀티플레이는 불가능하다는 그 뇌과학에서 연구 조사가 나왔죠. 네, 어쨌든 저는 그게 특히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남자의 뇌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일단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예. 1923년 4월 20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히틀러가 34살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나치당의 기간지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개인 우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히틀러를 엄청나게 엄청난 위대한 인물로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독재자가 되는 5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죠. 우상화를 통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요. 정강훈도 이 짓을 했고요. 허경영도 이 짓을 했습니다. 허경영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경영이 새마을운동을 뭘 했다고요? 허경영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경영이 새마을운동을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허경영은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정을 농단한 자입니까?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입니까? 허경영이 그걸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댓글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바보를 만드는 그런 허경영 같은 그런 쓰레기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인물을 하고 되게 친분이 있다고요? 그런 국제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문제 좀 끌어내려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정치를 뭐하러 해? 여기서 도수를 부려서 우리나라 좋게 하면 되지. 앞뒤말이 안 맞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정강훈은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만이 하느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유심론자는, 관념론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시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빠졌네요. 네, 우상화 작업을
대중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라. 자, 김일성이 이 짓을 했죠. 네, 그리고 김정일이 태어나던 날, 이게 제가 김정일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김정일이 태어나던 날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제비가 샛별이 나타나고 무지개가 뜨고 엄청나요. 어떻게 이런 우상화 작업, 이런 거에 빠지는 게 큰일입니다. 이런 거에 빠지게 하려면 우미나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교조가 들어가서 우리 그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죠. 그 바보로 만든 첫 번째가 아이들한테 자꾸 섹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육체에 자극을 줘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작업을 합니다. 얘네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네.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든 준군사 조직인 나치 돌격대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나고 히틀러는 감옥에 갇혀요. 거기에서 히틀러는 그 유명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그 집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24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석방이 되었고요.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은 1925년 여름에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1933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933년 2월 27일)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헤르만 괴링, 그리고 그 다음 도착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와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에게 제일 후계자로 낙점된 사람이죠. 그리고 요제프 게델스는 나치스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요. 잠깐만요. 국회의사당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참으로 신기한 우연 아닙니까? 자, 사건 당시 거기에 도착한 히틀러는 국회의사당의 화재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누가 했는지 자기는 알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참, 엄청난 우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공산당원이 했고, 실제로 이 히틀러가 이런 선언을 막 할 때 공산당원이 이 짓을 했고, 공산당이 우리 독일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국회의사당 화재를 둘러본 다음에 이런 연설을 할 때 경찰에서는 이미 버퍼가 네, 예, 경찰에서는 범인으로 지목된 24살이 된 청년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은 마리누스 판데르 루페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석공이었고요. 이 사람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치당이, 이 화재는 공산주의자가 총봉기를 일으켜서 독일을 점령하기 위해 일으킨 폭력혁명의 하나의 신호탄이다 라고 나치당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국가와 국민을 도탄, 파멸로 몰아넣은 독재자가 되는 6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나에게 유리하고 정적에게 불리한 사건을 조작하라. 아, 100명이겠군요. 네, 그러면 잠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하고 나는 민족 개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론 그런 거 버렸다. 사회주의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옛날 레드 컴플렉스를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우파에서 그런 빨갱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극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갱이 장사한다. 빨갱이 장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 갑자기 그 뭐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요. 플레이어가 막 지멋대로 움직여가지고요. 아무튼 네, 좀 늦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네. 어, 네. 공산당이 한 짓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히틀러가 그 뭐라 그랬죠? 선전선동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은 패닉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1차 세계 대전으로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집도 잃고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독일 국민이 공산당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 공산당이 일으킨 혁명 있죠. 레닌이 일으킨 레닌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러시아에서 살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죠. 러시아 국민들이 그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 그러면은 완전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그 1933년도에 일어난 국회의사당 화재가 공산당이 저지른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독재자가 되는 7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라.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공포를 이용해서 네. 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사당 화재가 일어난 그 이후에 그 히틀러는 그때 총리였어요. 총리였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힌덴부르크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포고령을 발표하라고 권합니다. 뭐 말이 권한 거지 그거는 뭐 강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포고령이 어떤 포고령이었냐면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포고령이었습니다. 긴급명령이었는데요. 이 긴급명령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유를 제한당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이. 그리고 얘네들이 언론을 통제하고요. 경찰하고 나치 대원들이 막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명령.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독재자의 8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죠. 잠시만요, 이거를.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8번째 원칙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그러니까 긴급 명령을 발표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휘두르고 다녔죠. 얘네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그 3주가 지난 다음에 히틀러는 보호 감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 공산당하고 좌파 의원들을 전부 구금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국회의원들을 이용을 해서 국민과 제국의 위기와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강제죠, 강제. 이렇게 함으로써 히틀러는 입법부의 승인 없이 모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권법은 헌법마저도 무시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죠. 이걸 통해서 히틀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독재자의 8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이준석도 그렇고 그 유승민, 제가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같이 얘기하니까 합쳐져서 나왔어요.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늘 헛날 떠드는 말이 있죠.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없다. 네, 얘네들이 이 독재자들이 하는 그 행태를 그대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진보당 당수한테는 29억 원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그 배상금이라나 보상금인가? 얘네들 뭐라고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네, 가족한테 그 29억을 쥐어줬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린 결정을 그런 식의, 그러니까 반증되는 사례가 하나만 나오면, 반증되는 사례가 반례입니다. 반례가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제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죠. 그 조선 역사 비하하고 한국인 비하하고 그 한국의 자랑스러운 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국뽕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어제 했었는데, 반증 사례만 하나만 나와도 완전히 개논리가 되는 그런 소리를 떠드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요, 뻐꾸기라고 불렀어요. 뻐꾸기. 뻐꾸기가 지저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뻐꾸기가 그 남의 둥지에 알을 낳지 않나요? 그 원래 있던 거는 이렇게 밀어내고. 그걸 참 잘 부른 것 같아요. 그 뻐꾸기라고 부른 게. 네,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히틀러는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이 독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굴한 조약에 서명한 그런 베르사유 조약이 엄청나게 독일에게 불리한 조약인데, 이런 불리한 조약에 비굴하게 서명을 한 독일 정치권에 있던 그 권력자들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조약인데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 거예요. 근데 폐허가 된 독일이 전쟁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이 어려움에 빠진 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다.
라고 계속 웅변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베르사유 조약은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고 나서 그 이제 배상을 물린 거라고 했죠. 책임을 지은 거죠.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에게. 자, 근데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1차 세계대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먼저 일으켰고 그 다음에 독일이 거기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베르사유 조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그런 독재자들이 가진 9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시작해라. 즉, 대중의 분노와 상처를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상처를 전가할 수 있는 타겟을 찾아라. 마녀 사냥을 시작하라죠.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거죠? 이거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죠? 종북 빨갱이. 그리고 또 누구죠? 종북 빨갱이의 똥개짓을 하는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불법 탄핵파들이죠. 희한하죠? 못난 놈들이, 정신병자들이 독재자가 된다는 거 우리 여기 처음에 살펴봤죠. 이렇게요. 네.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독재 권력을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거 뭐더라고? 그 커트한 거 있잖아요. 잠깐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4명 뽑는 거. 컷오프. 네, 컷오프를 했는데, 뭐라 그러죠? 그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는데, 발표하지 않고 있죠. 이런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이 정치권에 가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히틀러가 마녀 사냥의 타겟을 삼은 게 뭐라고요?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자들, 그 당시에 그 조약에 서명한 정치 권력자들을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마녀 사냥 누구였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죠. 20세기에 벌어진 제노사이드, 유대인 학살이었죠. 그 다음 마녀 사냥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독일 국민입니다. 이 나치스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히틀러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전부 색출해서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시작하라. 얘네들 어떻게 했죠? 탓을 했죠. 북동계, 그리고 북동계의 똥개짓을 하는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이런 놈들은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합니다.
자, 북동계 문재인을 위시한 자 주사파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하는 애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탓하죠? 지들 시대에 벌어진 일. 지들이 한 짓조차도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더 심지어는 박정희 탓, 전두환 탓, 이승만 탓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담까지 나왔잖아요. 차라리 단군 탓을 하지 그러니? 이런 농담이 나왔잖아요. 탓을 하는 거 기본적인 속성이죠. 탓을 하는 애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떡에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이렇게 보면 엄청 가볍죠. 가벼울 수밖에 없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네, 뭐 그냥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거죠. 대중 앞에서 보이는 데서만 가오잡고 네, 난리를 치지만 딱 그 카메라 불이 꺼지면 저녁이 전했듯이 어떤다고요? 머리를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꺾는다고요. 머리를 90도 완전 예각으로 접어서 90도 안쪽으로 접어서 네, 그런 애들입니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애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 자기의 모습에 취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권력을 잡고 있죠. 이런 애들이 방법만 조금만 좋으면 이런 히틀러 같은 독재자, 김일성 같은 독재자,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자, 히틀러가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괴벨스를 이용해서 선전선동을 벌입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개인 우상화 작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노사이드를 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프랑스를 적으로 만들고 위대한 아리안 민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자기를 비판하는 아리안 민족은 죽인 거죠. 이러면서 이 위대한 아리안 민족의 중흥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국가인 독일이 로마처럼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독일 국민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걸 믿게끔 했던 건 누구라고요? 괴벨스의 선전선동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세뇌시킨 겁니다. 자, 이런 것에 세뇌를 당하는 국민. 자, 그러면 10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 우리는 이걸 통해서 10번째 원칙을 발견해낼 수 있죠. 10번째 원칙이 뭐죠? 선전선동 작업으로 국민을 세뇌시켜라. 입니다. 자,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무엇을 이용해서 독일과 독일 국민들을 휘어잡아서 그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지 잘 알 수 있죠. 살펴봤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 누구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이 10가지 원칙이요. 이게 보통은 독재자들한테 아주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인간이 있어요. 누구죠? 북동계 문재인입니다. 네, 보라공주님. 김일성을 추앙하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진짜요. 얘네들 진짜 그거 믿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잖아요.
돈 거죠. 그리고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인지 무슨 압록강인지를 건너고 정신 나간 겁니다. 얘네들은 현실에 살지 않아요. 꿈을 꿉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거를 현실에 적용시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그 독재자의 특징을 문재인이 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불법 탄핵에 앞장선 이준석과 유승민, 그리고 불법 탄핵파들이 전부 다 이 비슷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패턴이라고 하는 이 책 1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샀어요. 어제 사서 오늘 작업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 보던 책인데 그게 없어서 책을 얼른 가서 사왔는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얘긴데요. 읽어볼게요. 결국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실천하며 서로 연대하느냐 하는 정치적 능력과 참여 수준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쇠퇴한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라스타 채널 문파 대개분에게 빨갛게 세뇌된 선량한 국민들을 빨리 개몽시키는 운동을 하는 신보수 운동을 주창하는 폴라스타 채널 애청자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요. 이 방송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맛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 듣기 좋은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죠.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이런 폴라스타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이 방송에 이어서 제가 원래 이 방송을 1시간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가 무솔리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헌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 닫지 않을 거고요. 연속해서 방송할 거니까요. 잠시 쉬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커피 드실 분, 차 한 잔 드실 분, 물 한 모금 드실 분 드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맘 먹게 정리하자, 재우라. 아빠가 뭔지를 몰라.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This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안녕하십니까? 폴라스타 채널의 동방명주입니다. 개잡 시간입니다. 개를 잡냐고요? 아닙니다. 개념을 잡아주마입니다.